자, 83의 1원입니다. 1원.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어요. 자, 1번. 이거 1번 풀기 전에 우리 이론 문제 풀실 때는 제가 꼭 말씀드린 거 있죠. 어디 틀어놓고 출발해라 그랬습니까? 회계관리에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있죠. 세무든 정산회계 2급이든 세무 1급이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이론 문제 푸실 때는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틀어놓고 계정과목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확신이 안 들면 찾아보고 대답을 하세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항상 원리는 같습니다. 모든 시험은 다 똑같아요. 출발합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주로 이게 회계 1급이나 세무는 맞는 것 찾아라 보다는 틀린 것 찾아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의 매입 운임 하역료, 참고로 하역료란 말은 물건 내리면서 들어가는 돈 및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엇을 사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보험료 있네요. 선생님, 보험료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오해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사고 나서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료고 그것은 비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이 보험료는 문제 개념상 이건 뭐예요? 취득 과정에서 사면서 물건의 파손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뭐예요? 나중에 들어오는 것을 먼저 꺼내주는 겁니다. 에 의한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으로 원가로 구성된다. 자, 2번이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10원 주고 사고 20원 주고 사고 30원, 40원, 5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럴 때 후입선출로 4개를 꺼냈습니다. 팔았어요. 4개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개가 남겠죠. 후입선출이니까 어디서부터 꺼내줍니까? 나중에 들은 거 50원이 제일 나중에 들어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꺼내주고 요것이 남겠네요. 맞습니까? 이거 이해되셨어요? 선입선출은 자, 이게 1번으로 샀고 이게 2번, 3번, 4번, 5번이잖아요.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주는 겁니다. 4개를 팔면 이렇게 4개가 팔리고 남아있는 것은 이게 남습니다. 선입선출은 이게 남는 거고요. 후입선출은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주는 거예요. 4개 팔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팔고 없어지고 어떤 게 남는다? 이게 남습니다. 맞나요? 출발합니다. 후입선출법에 의해 원가를 배분할 경우 기말재고는 요것이 기말재고가 되겠죠.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자, 10원짜리가 최근에 산 겁니까? 50원짜리가 최근에 산 겁니까? 50원짜리가 가장 최근에 산 거죠. 자, 가장 최근에 샀다, 못 샀다, 눈빛이 이상하네요. 자, 1월 1일 날 샀습니다. 10원 주고. 1월 2일 날 샀습니다. 1월 2일 날 샀고, 요거는 1월 3일 날 샀고, 요거는 1월 4일 날 샀습니다. 요거는 1월 5일 날 샀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하루에 1개씩 샀습니다. 자, 후입선출이니까 어떤 게 가장 나중에 들어왔습니까? 가장 나중에 요게 제일 먼저 들어왔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산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후입선출이니까 요거부터 꺼내줘요. 몇 개 꺼낼까요? 4개 한번 꺼내봅시다. 그럼 요거 하나 꺼내주고 2개, 3개, 4개 꺼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남았습니까? 요거 남은 거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 먼저 산 거고 이거 나중에 산 건가 이해되시죠? 예, 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이 내용 먼저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1개씩 이렇게 샀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샀고 요게 세 번째 샀고 요게 5번째 샀잖아요. 제일 먼저 산 거는 이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산 건 이거고 가장 최근에 산 게 이거 아닙니까? 맞죠? 구입선출은 가장 마지막에 산 것부터 먼저 꺼내주는 겁니다. 4개를 팔면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남아있는 건 요게 남아있네요. 자, 다시 봅니다. 구입선출법에 의해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재고는 요게 기말재고가 됩니다.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다. 이게 최근에 산 겁니까? 가장 오래전에 산 겁니까? 가장 오래전 상품이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선적지 인도 조건 후 판매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배에 실어만 주면 팔린 거로 보는 겁니다.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맞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란 말은 배에 실어만 주면 팔린 겁니다. 그런데 운반 중에 있답니다. 이미 배에 실려야지 운반이 되지. 배에 안 실리고 운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배에 실려 있단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내게 아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답은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는 평균법, 선입선출법, 구입선출법, 그리고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며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잠시 보겠어요. 자, 이게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개별법, 각각 하는 거. 두 번째, 선입선출법. 있나요? 세 번째, 구입선출법. 있죠? 네 번째, 이동평균. 그리고 이동평균, 총평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원가 결정의 평균법, 선입선출법, 구입선출법, 개별법, 이동평균법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채의 유동성 분류가 다른 것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선수금이네요. 부채죠.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비유동부채네요. 사채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 답은 1번이겠네요.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가 되네요. 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선생님, 왜요? 선생님은 사채가 비유동부채인가 아는데요. 나는 이런 거 모르는데요. 어쩌면 좋나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해놓고 해냈잖아요. 컨트롤 F, 사채, 엔터. 자, 나왔잖아요. 계정과목에 관련된 거 모르실 때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해서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1번 문제 틀리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몰라서 틀렸다. 충분히 됩니다. 2번 문제 틀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왜? 이거 따져보면 다 나오는데 게을렀어. 이거 안 했다. 게으르다. 이렇게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결산 시 다음의 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된 사항을 반영할 경우 단기 순이익의 증가액은 얼마노?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 단기 순이익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단기 순이익 구하는 공식. 단기 순이익은 뭐에서 무엇을 빼면 됩니까? 총 수익에서 무엇을 뺀다? 총 비용을 빼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참고로 이거 세무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전산회계 2급에 나오는 겁니다. 세무에 나와서 이거 모른다면 이해가 돼요. 이 전산회계 2급입니다. 이렇게 세무 이론 문제는 전산회계 1급 및 2급에 나오는 내용이 최소한 8개는 있습니다. 8개는 있어요. 출발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게 영향을 미치겠죠. 단기에 미지급한 자동차 보험료. 이거 보험료 안 줬네요. 붕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되고 못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1번 붕괴 아시겠어요? 됐고 2번도 붕괴 한번 해볼게요. 2번 외상매출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보통예금 얼마? 됐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입니다. 이거 물론 돈은 얼마가 될까요? 요거는 만원, 요것도 만원. 자, 요거는 7,000원이네요. 7불, 요것도 7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요 중에 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문제에 또 단기 순이익의 증감을 물어봤습니다. 맞죠? 따라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용과 수익이 영향을 미칩니다. 됐나요? 요 중에 비용과 수익은 어떤 겁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보험료가 비용이잖아요. 맞죠? 보험료가 비용입니다. 보험료가 비용이고요. 미지급 비용은 생긴 것은 비용처럼 생겼지만 부채예요. 부채입니다. 보통 예금 자산입니다. 외상 매출금 자산이에요. 따라서 이놈들은 필요가 없어요. 보험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총 비용에 여기에 보험료 7,000원이 어떻게 됐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게 요렇게 적혔어야 되는데 요렇게 빠져버렸습니다. 빠지게 되면은 단기 순이익 본대 빼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본대 요거 빼고 총 수익이 만원이었다고 가정할게요. 요거 빼고 총 비용이 1,000원이었다 가정해요. 그럼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9,000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요걸 모르고 누락을 했어요.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8,000원이 될 것이고 요거는 얼마 남습니까? 2,000원이 됩니다. 단기 순이익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얼마 내려갑니까? 7,000원 내려가죠. 따라서 7,000원 감소인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 정리합니다. 1번 단기 순이익 구하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 공식 이거 아시겠습니까? 2번 이거 각각 분개할 수 있겠습니까? 3번 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익과 비용입니다. 따라서 미지급 비용 부채입니다. 해당 사항 없어요. 보통 예금 자산입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외상 매출금 자산입니다. 해당 사항 없어요. 해당 사항 있는 것은 무엇이다?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3번과 4번은 지구가 폭발해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왜? 요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자, 요 됐습니다. 비용이 누락됐어요. 이게 비용이 8,000원을 적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증가되면 빼기가 증가되면 이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지금 설명드린 게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요게 지금 설명드리는 게 요게 비용이 올라가면은 단기 순이익이 내려간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뭐라고 설명드리면 될까요? 아직 이게 계산하는 거에 너무 약하신 분입니다. 이거 뭐 좀 곤란합니다. 뭐 수학이 좀 약하다 해야 되나? 수학도 아니네요. 이건 산수인데 하여튼 숫자를 넣어서 대입해 보실 수 있도록 해요. 뭐 이렇게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3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회계네요. 재무회계. 재무하면 우리가 재무회계는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계입니다. 재무회계가 있고요. 다음입니다. 이게 전산회계 2급에 놓는 겁니다. 원가회계. 원가회계. 이거 요 합격률이 높았겠네요. 이론이 너무 쉽습니다. 이 전산세무에 이렇게 내서는 안 돼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원가회계 또는 관리회계입니다. 또는 관리회계네요. 여기까지는 현재 쉬웠단 말입니다. 관리회계는 내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 알려주는 회계가 관리회계 또는 원가회계가 됩니다. 자, 요거 알고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5가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주변에 현금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주석, 변, 자본변동표, 현금이 흘러다니네요. 현금 흐름표. 예,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이거 전산회계 2급과 1급에 나온 거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 번째,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맞죠? 재무회계는 우리 회사 사람들이 볼 것이 아니라 외부 정보 이용자. 여기서 말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를 말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예, 맞습니다. 답은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돈익계산서다. 자, 특정 시점 노는 거. 이거 뭐가 돼야 됩니까? 돈익계산서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재무표이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번이 되고요. 자, 다음 이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이 정말 서비스입니다. 이게 세무하면서 이렇게 틀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자,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뭐? 재무 상태표. 맞습니까? 다음,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뭐? 돈익계산서. 이거 전산회계 2급입니다. 그것도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요게 아무튼 우리가 시험 칠 때 요게 병으로 끝나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아무튼 요거 확인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자, 다음 5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산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세무는 주로 틀린 것을 많이 찾습니다. 첫 번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 1번 맞습니다. 자, 요거. 자, 1번 한번 볼까요?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것을 경상연구개발비라고 그래요. 요것이 경상연구개발비. 라고 해요.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 단계 말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바로 개발비가 됩니다. 이 개발비가 뭐? 무형자산.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회계에서는 비로 끝나면 싹 다 비용이라 그랬습니다. 맞나요? 근데 비용 아닌 게 딱 하나 있었죠. 뭐? 개발비.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은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아무튼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해당이 된다. 예, 맞습니다. 특허권, 영업권, 실용실황권, 연구비는 무형자산에 포함된다. 답은 몇 번입니까? 제가 읽어보는 순간 답은 3번이라는 거 금방 알았습니다. 이거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 안 쳐봐도 금방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저는 보니까 3번이 틀렸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연구비가 있잖아요. 맞죠? 제가 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회계에서 피로 끝나면 싹 다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피로 끝나면 싹 다 비용입니다. 개발비만 뭐가 됐습니까? 자산이에요. 무형자산 아니잖아요. 빚자 나왔으니까 이건 뭐가 되겠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보는 순간 틀렸어요. 물론 특허권, 영업권, 실용실황권 이 권리로서 무형자산 맞습니다. 뭐? 연구비 이거 비용으로 끝났잖아요. 비로 끝났기 때문에 비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답은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관계 법령에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답은 맞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여기 한번 볼게요.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돈으로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기억나시나요?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세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치는 몇 원으로 한다? 빵원.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방법을 선택하고 없을 때는 무슨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자, 요때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 보기가. 되시겠습니까? 요게 28병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아무튼 보여드렸습니다. 4번 맞는 말입니다. 자, 6번. 자,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종합원가네요. 개별원가도 있고 종합원가도 있죠. 종합원가 한번 볼게요. 종합원가. 종합원가도 적지 맙시다. 적지 말고. 왜? 했거든. 여기 다 했습니다. 개별원가, 종합원가 여기 했었죠.
여기 있네요. 뭐 요거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종합원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종합원가.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합니다. 원가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에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제품의 원가가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업종으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대부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합니다. 뭐 여기서 하나 더 알아준다면 종합원가 계산에서 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입니다.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입니다. 가공비로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물론 개별원가는 납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합니다. 원가 계산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요. 주로 주문 생산하는 거니까 건설업, 기계 제조, 항공기 제조, 조선업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뭐 종합원가 계산이 아닌 것은 즉 개별원가가 있단 말입니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무슨 형태? 주문 생산 형태는 이게 종합원가입니까? 개별원가입니까? 개별원가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1번입니다. 2번. 원가 요소의 분류가 재료비와 방금 말씀드렸죠. 종합원가는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로서 원가가 계산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맞나요? 세 번째. 연속적으로 대량 반복 생산하는 형태이므로 기간 개념이 중요하고요.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따라 평균화 가정에 기초하여 제품 원가가 계산됩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은 개별 원가가 됩니다. 7번입니다. 당사는 정상 개별 원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 간접비 배부 기준의 시간은 직접 노무 시간은 이다.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40시간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50시간이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40만원이고 실제 발생액이 50만원이다. 자, 지금은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열이네요. 요거 구하는 거네요. 자, 요는 공식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예정 배부액입니다.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노무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예정 배부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40만원. 예정 배부율은 요거 모르죠? X. 그리고 실제 노무 시간은 몇 시간이다? 실제 노무 시간은 50시간이었죠? 50시간.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자, 곱하기가 이렇게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죠. 40만원 나누기 5가 되네요. 따라서 얼마? 40만원 나누기 얼마? 50 하면 됩니다. 8로 끝나야 되네요. 뭐 계산기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8로 끝나는 건 2번밖에 없네요. 8천원. 답은 2번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예정 배부액 구하는 공식을 하나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2019년 기간에 사용하는 원재료는 100만원이다. 2019년 12월 31일 원재료 재고액은 1월 1일 원재료 재고액보다 1월 1일 원재료 재고액이 뭐가 될까요? 기초잖아요. 이게 기초인가 아시겠습니까? 기초가 될 거고요. 그리고 12월 31일 이게 재고액은 뭐가 될까요? 기말이 되겠죠. 이게 바로 기말입니다. 12월 31일이 기말이잖아요. 기말이 됩니다. 이거는 기초가 되고요. 액보다 얼마? 20만원 더 많았다. 원재료 매입액을 물어보네요. 이거 너무 쉽네요. 자, 여러분들 원가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원가는 뭐?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 이거 정말 많이 보셨죠? 맞나요? 지금 한번 볼게요. 기초가 얼마입니까? 기초는 여기에 나와 있네요. 기초보다 기말이 얼마 많단 말입니까? 20만원. 그러면 기초를 0으로 한다면 기말은 얼마가 되면 될까요? 2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20만원 맞다. 기초보다 기말이 20만원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초를 0으로 가정한다면 기말은 20만원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기초를 그럼 30만원으로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30만원 하면 기말을 얼마로 바꾸면 될까요? 50만원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동계산 복잡하니까 기초를 0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말은 얼마가 된다? 20만 원 많으니까 20만 원.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기간에 사용한 원재료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 사용한 원재료가 100만 원. 지금 원가가 얼마가 사용됐다? 1뿔뿔 됐습니다. 이럴 때, 자, 이 금액은 요거 단기 X. 이 금액은 얼마고? 이런 말이 되겠네요. 뭐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그럼 100만 원에다가 20만 원을 더하니까 얼마? 120만 원.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8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뭐 직접 단계, 상호 이런 거 있네요. 자,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배분법입니다. 한번 더 우리가 정리하면서 봐요. 직접 배분법. 용역 간의 관계 수술을 완전히 무시하고 n분의 1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장점, 원가 계산이 간단합니다. 단점, 원가 대신에 원가가 안 정확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상호 배분법입니다.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가장 원가가 정확합니다. 단점, 요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듭니다. 단계 배분법은 일부분은 직접 배분법, 일부분은 상호 배분법, 즉 다시 말해서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을 적절히 나누어 쓰는 게 뭐가 된다? 단계 배분법입니다. 자, 이거 안 나는 가정하에 문제 풀겠습니다. 자,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설명이네요.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분 상호 간의 용역 관계 수술을 가장 잘 반영한다. 틀렸습니다. 용역 간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직접 배분법 1번 틀렸네요. 단계 배분법은 상호 배분법보다 우수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장 우수한 것은 무엇이 됩니까? 상호 배분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3번 제조 공장 임차료를 각 부분에 배분하는 기준은 각 부분의 작업 인원수 아니죠. 임차료는 달세입니다. 임차료는 달세예요. 뭐 인원수가 아니라 면적이죠. 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원수가 아니라 이것은 면적이 돼야 됩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임차료는 달세는 면적으로서 차지하는 면적으로서 배분해 줘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한번 볼게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차이는 보조부분 상호 간 용역수수 반영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직접 배분법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 상호 배분법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 단계 배분법은 중용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이런 거 지금까지 자, 제가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봤는데요. 전산 세부 2급에 노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싹 다 전산회계 2급이나 1급에 다 노는 문제였습니다. 10번 한번 볼게요. 다음의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틀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회피, 불능, 원가란 피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하는 거죠. 란 선택이나 의사 결정을 할 때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예, 맞습니다. 말 자체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을 가공 원가란다.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잠시 보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기본원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게 뭐? 가공원가라 했습니다. 이거 보신 기억나시죠? 자, 지금 가공원가네요. 무엇과 무엇이 더해집니까?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직접 재료비와 틀렸죠? 직접 재료비가 아니고 뭐?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뭐? 가공 원가가 되겠네요. 맞나요? 한번 볼까요?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무엇을 한다? 가공 원가랍니다. 따라서 지금은 직접 재료비가 아니고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직접 노무비가 돼야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됐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 제조 간접비가 된다. 그렇죠. 한번 볼게요. 자, 원가에 3요소가 있네요. 직접 원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더해지면 뭐가 된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예, 맞는 말입니다. 답은 기회 비용이란 여러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인해 상실하게 되는 최대의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예, 맞습니다. 어떤 거? 자, 내가 놀 수도 있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때 놀아버리게 되면, 노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기회를 잃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돼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론이 너무 쉽게 나왔네요. 이런 시험 칠 때는 84회죠. 이론 이렇게 안 논다 보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쉽게는 잘 안 내줘요. 자, 11번. 다음 중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네요. 틀린 것 찾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예, 맞습니다. 배업 시 잔존 재화는 배업하는 때. 예, 맞습니다. 자, 배업하는 잔존 재화는 배업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이거 부가세 언제 이거 배업했을 때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이 언제입니까?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 이거 언제 배업했을 때는 배업하는 때 팔린 거로 보고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랬죠. 배업을 했을 때 언제 신고 납부해야 되는가 하면 다음 달 며칠 25일까지 까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잖아요. 되시겠습니까? 아무튼 이번은 맞는 말이 맞습니다. 맞는 말이 맞고 배업이고, 그러면 부가세 내야 되잖아요. 언제?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은 배업했을 때는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국 물품을 외국에 수출이네요. 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 틀렸네요. 답은 언제가 됩니까? 수출할 때는 별 말이 없으면 선적시 인도 조건입니다. 조건이래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출하는 물품은 언제 팔린 거로 보겠다? 배에 실어주면 팔린 거로 봅니다. 따라서 결정되고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답은 3번입니다. 부동산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같은 문제는 틀린 3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번, 2번, 4번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시험 칠 때는 다르게 또 나옵니다. 1번, 2번, 4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은 어디에 적용되는 건가요?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되는 겁니다. 맞죠? 면세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면세에 해당되는 것은 가공되지 아니한 농, 축수, 임산물이 가장 대표적이 되겠죠. 그리고 의료비, 병원비 이런 거 면세입니다. 두 번째, 도서관, 박물관 이런 거 가는 거 있죠. 국민 건강정신에 도움이 되는 거 면세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필품, 그러니까 물, 수돗물 있죠. 이런 거 다 면세가 됩니다. 하지만 생수는 과세입니다. 생수, 우리 돈 주고 사 먹는 생수 있죠. 생수는 과세가 됩니다. 자, 아무튼 옳지 않은 거 다 틀린 거 찾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되면 영의 세율을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1번 맞는 말이네요. 2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습니까? 징수하지 않습니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면세입니다. 부가세 안 받은 사람이 부가세 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이러면 소득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소득이 10원도 없었습니다. 소득세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안 내죠. 번 게 있어야지 소득세 내죠. 마찬가지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기 때문에 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2번 맞는 말입니다. 3번 간이과세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된다. 답은 3번입니다. 영세율 적용은 간이과세자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해야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번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토지는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줘요.
토지 사고 팔고는 면세입니다. 면세가 되고요. 다음 토지의 임대 있죠. 임대는 반대입니다. 과세. 그리고 주택 사고 팔고는 토지의 반대입니다. 과세. 하지만 주택의 임대는 면세가 돼요. 면세. 자,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가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혼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 요겁니다. 항상 토지부터 출발합니다. 땅 사고 팔고는 면세예요. 땅 임대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것은 과세입니다. 이것의 반대가 되고요. 그리고 주택은 전체가 토지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사고 팔고가 면세니까 주택 사고 팔고는 뭐? 과세. 토지 빌려주는 것은 과세고 그거에 반대니까 주택 빌려주는 것은 뭐? 면세가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을 하셔야지만 4개가 완방에 해결됩니다. 아니면 이거 혼돈하기 쉽습니다. 꼭 이렇게 기억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 와, 이런 문제도 세무에 나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알고. 그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공급하는 자의 상호 또는 명칭 맞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맞아요. 사업자 등록번호 맞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작성연월일이죠.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됩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소득세법입니다. 법입니다. 이런 거는 익혀주는 길밖에 없어요. 틀린 거네요. 틀린 거. 자, 비슷하게 계속 놓으니까 아마 충분히 될 겁니다.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며 맞습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다. 안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예, 맞아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합니다. 예, 맞습니다.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 맞습니다. 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자, 소득세법은 소득도 있지만 요게 종합 있습니다. 종합소득 124 이번에 금년하지 있습니까? 이거에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분류과세 들어보셨습니까? 분류과세가 됩니다. 분류과세 들어가는 게 뭐? 분류과세에 드는 게 퇴직소득 그리고 뭐? 양도소득 뭐 이런 것들도 합산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의 개시나 배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15번 주 제조라는 제조기업의 2019년 4월 15일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임직원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4월 20일에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지금 보니까 강사료를 줬네요. 강사료를 얼마 줬다?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세액을 얼마고 원천징수액은 얼마고 단 초빙 강사의 강사료 소득은 뭐 기타 소득으로 보며 다음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하지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돼요. 기타 소득에 관련된 거네요. 기타 소득. 자,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기타 소득의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요거 신칼라예요. 올해 법이 바뀌었어요.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는 60%입니다. 60%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빼줘요. 자, 출발합니다. 따라서 자,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소득은 본대 강사료 얼마 받았습니까? 200만원 빼기 자, 요거에 200만원에 60%면 얼마가 됩니까? 2622 120만원이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란 말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60%를 인정해 줍니다. 예전에는 이게 80%까지 인정해 줬고 작년까지만 해도 70% 인정해 줬고 올해부터 60%로 내렸습니다.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세금 많이 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소득 금액은 소득은 얼마가 됩니까? 소득은 가면 80만 원 되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80만 원 되고요. 이 소득의 곱하기 몇 퍼? 20%입니다. 20%가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자, 돼요. 자, 그러면, 자, 소득의 20%니까, 소득의 20%가 되면은, 소득이 80이잖아요. 80만원에 20%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6만원. 됐나요?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어렵다 하지 마시고, 소득이 80만원 나왔죠? 80만원 구해줬고, 다음, 이 소득이 얼마란 말입니까? 80만원. 이 소득이 80이었잖아요. 80만원 곱하기 0.2 하면 16만원입니다. 따라서 이거의 정답은 16만원.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요거 16만원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도요. 지방소득세. 지금은 구하지 말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자 소득세의 몇 퍼? 10%입니다. 이거의 10%가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얼마가 되나요? 16,000원이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 소득세. 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고요. 그리고 뭐 야매는 아니고 좀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 요게 원천징수 소득세,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소득세. 소득세는 어떻게? 소득 곱하기 8%. 소득 곱하기 8% 해주면 됩니다. 8%. 그래요. 8%.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지금 얼마입니까? 소득이 이 사람 얼마였습니까? 소득 200만원 맞습니까? 곱하기 8%. 8%는 뭐? 곱하기 0.08인가 아시겠어요? 해보세요. 이거 16만원 나와요.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알아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원리는, 이거는 야매는 아닙니다. 야매는 아닌데, 이것들 그대로 적용시켰고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합니다. 할 때는 주는 돈에 곱하기 8.8%합니다. 8.8%. 왜냐하면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징수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8.8%. 지금은 지방소득세는 제외했기 때문에 제가 8%를 했습니다. 8% 했고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게 되면 곱하기 얼마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8.8%. 왜? 8%에 10%가 0.8%잖아요. 요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자, 전반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산세무 이거 요번에 83회는 보니까 문제가 실기 문제는 그만 했는데요. 이론 문제가 아주 쉬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아마 이런 시험 칠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서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주 쉽게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률을 봤는데요. 다른 회차에 비해서 합격률이 좀 높았겠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이론이 너무 쉬웠습니다.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부터 83회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